제 이름은 최태숙, 77입니다. 제게는 45된 아들 준규가 하나 있어요. 남편은 준규가 대학생일 때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 후로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준규가 결혼하고 손주 둘을 낳았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은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하주미의 성격을 알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어요. 아파트 단지에 매주 한 번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었죠. 새벽 5시 반, 저는 어김없이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맞벌이라는 이유로 아이 둘을 모두 제게 맡겼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말은 같이 사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이름 없는 가사도우미나 다름없었지요. 국이 짜네요, 어머니. 아침 식탁에서 며느리 주미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어제는 싱겁다고 하더니 오늘은 짜다고 하네요. 손주인 민건이가 제 눈치를 보며 국을 후루룩 들이켜는 모습에 그저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준규는 신문 기사를 보느라 아내의 타박을 들은 건지 만 건지 표정 변화조차 없었고요. 그게 우리 집의 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아이와 남편을 보낸 후 주미는 요가를 간다며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땡그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일이 제 몫으로 남겨졌죠.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이며 안방의 허물처럼 벗어 던져진 옷가지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방은 온갖 쇼핑백과 택배 상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이놈의 물건들은 사다 나르기가 무섭게 버리는구나. 저는 한숨을 내쉬며 현관 앞에 쌓인 재활용 쓰레기 더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비닐, 종이 상자들. 그 틈에 어제 배달된 하얀색 비닐 택배 봉투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미 내용물은 빼갔는지 봉투만 덩그러니 있더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것을 비닐류에 담아 재활용 수거함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사소한 행동이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요가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대뜸 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제 온 택배 봉투 못 보셨어요? 하얀색 비닐 봉투요. 저는 빨래를 개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택배 봉투? 아, 그거. 어제 재활용 버릴 때 같이 버렸지. 왜? 제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낭낭하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운 쇳소리로 변하더군요. 뭐라고요? 그걸 버리셨다고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들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말버릇하고는 봉투 하나 버린 게 제정신이 아닐 일이야? 안에 원피스는 이미 꺼내서 방에 던져놨던데. 아니, 그게 왜? 원피스는 이미 다시 포장했다면서. 제가 되물었죠. 며느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진짜 뭘 모르시네. 요즘은 원래 왔던 그 봉투가 없으면 반품이 안 돼요. 반품 신청하려고 앱 켰더니 배송받은 포장재에 넣어서 보내라고 딱 쓰여 있잖아요. 봉투 하나 없다고 반품을 안 해준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니? 원피스가 중요하지. 봉투 쪼가리가 뭐가 중요해. 어머니가 뭘 아세요? 아, 진짜 답답해. 38,000원짜리인데 그걸 그냥 버리시면 어떡해요? 38,000원이 애 이름이에요? 어머니가 물어줄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고작 38,000원. 물론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칠순 넘은 시어머니에게 물어줄 거냐고 악을 쓰는 며느리의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내가 네 돈을 왜 물어줘? 그리고 너 지금 돈 3만 8천 원 때문에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잘하시든가. 남의 물건을 왜 함부로 버려요? 어머니가 이 집 물건 함부로 버린 게 한두 번이에요? 지난번에도 내가 아끼는 유리컵 깨뜨리셨잖아요. 그건 내가 실수로 그런 거고, 이건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린 거지. 그리고 너 그 원피스 마음에 든다고 어제 나한테 자랑하지 않았니? 근데 왜 반품을 해? 입어보니까 핏이 별로라고요.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 반품하겠다는데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세요? 아, 진짜 짜증나.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제 방으로 쾅 소리 나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저 며느리의 성질을 받아주며 산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준규가 퇴근하고 돌아올 시간까지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녁 8시 준규가 피곤한 얼굴로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주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안방에서 뛰쳐나와 남편의 팔을 붙들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속상해. 어머니가 내 반품 봉투 버려가지고 3만 8천 원 그냥 날리게 생겼어. 고객센터에 전화해 봤는데 원래 포장재 없으면 절대 환불 안 된대. 아들 준규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 한숨이 저를 향한 것인지, 아내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 자체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규는 넥타이를 풀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하셨어요. 주미가 저 원피스 반품하려고 어제부터 말했잖아요. 앞으로는 뭐 버리실 때 주미한테 꼭 물어보고 버리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아들 준규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지. 준규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니? 저게 3만 8천 원 때문에 나한테 저렇게 악을 쓰는 게 정상이냐고 물었다. 어머니도 좀 참으세요. 3만 8천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주미도 속상해서 그런 거니까 어머니가 이해 좀 하세요. 이해? 내가 뭘 더 이해해? 너희들 밥해줘, 빨래해줘, 애들 키워줘. 내가 이 집에서 돈 받고 일하는 식모야? 내가 남이냐고. 제 목소리가 격앙되자 안방에 있던 며느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제가 언제 어머니 보고 식모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닌 남보다 더 하세요. 남은 네 물건 함부로 안 버리거든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남보다 더하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들 준규는 둘 다 그만 좀 해. 라며 짜증 섞인 소리를 지르고는 욕실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닫았지만 안방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는 벽을 뚫고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나 저렇게 무식하고 답답한 분이랑은 하루도 못 살아. 당신 어머니 당장 내보내. 안 내보내면 내가 민건이 데리고 나갈 거야. 좀 조용히 해. 애 듣겠다. 애가 문제야 지금. 당신 오늘 결정해. 나야 아니면 당신 엄마야.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밖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제 마음도 그 어둠 속으로 한없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택배 봉투 하나. 고작 3만 8천 원. 그것이 내가 평생을 바친 아들의 집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하주미가 악을 쓰던 소리, 당신 엄마야. 라며 내 아들을 다그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아들의 집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보다 더하다는 며느리의 말이 맞았어요.
남이라면 적어도 저렇게까지 모질게 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아침밥도 먹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손주 녀석만 제 눈치를 살피며 밥을 꾸역꾸역 넘겼습니다. 아들 준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신문에 코를 박고 있었지만 글자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 역력했지요. 쿵!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는 저를 보란 듯이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건이 빨리 안 나와. 학교 늦어. 아이를 데리고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고서야 아들 준규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저는 텅 빈 며느리의 밥그릇을 묵묵히 치웠어요.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는 순간 등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방에 좀 들어가실까요? 제 방으로 들어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앞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년을 살았지만 창문 하나 제대로 나지 않은 이 좁은 방. 햇볕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이 방이 꼭 지금의 제 신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차마 제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문가에 어정쩡하게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저는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됐고,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주미가 원래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직선적이고 예민해서 어머니가 좀 이해하세요. 이해? 내가 10년을 이해했다. 근데 38,000원짜리 원피스 봉투 하나 버렸다고 이 늙은 어미한테 무식하다. 남보다 못하다고 악을 쓰는 걸 또 이해하라고? 어머니. 아들이 제 목소리가 크다는 듯 눈을 흘겼습니다. 주미가 아침에 집을 나갔어요. 민건이만 학교에 데려다 주고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안 돼요. 저러다가 진짜 이혼이라도 하자고 하면 저 민건이 없이 못 살아요. 어머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은 지금 제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이혼하자고 할까봐, 그래서 아들 녀석을 못 보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 꼴을 보자니 지난 세월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그 잘난 며느님 앞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줄까? 내가 잘못했다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들이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잠시만 저희랑 따로 사시는 게 어떨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맞는데도 저렇게 낯설고 차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쫓아내는 걸 말 참 곱게 한다, 너. 아니,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정말이에요. 그냥 주미 화가 풀릴 때까지만요. 걔가 지금 너무 흥분해서 그렇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한 6개월? 네, 6개월만요. 6개월. 아들은 제게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그 간절함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오로지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래, 6개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 이 어미가 나가서 살 전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줄 거니? 네 마누라 화 풀릴 때까지 6개월 동안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지 않겠어. 제 말에 아들의 표정이 노골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라는 듯, 하지만 차마 먼저 꺼내지 못했던 말을 하려는 사람처럼 눈동자를 굴리더군요. 어머니, 요즘 전세가 얼마나 비싼데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이 집 대출금 갚느라 여유가.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그 어머니 저축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아 하고 짧은 탄식이 입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머릿속의 모든 생각이 한순간에 멈춰버렸어요. 저축. 제 통장. 그걸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그 통장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받으신 거랑 외할머니한테 물려받으신 거랑 따로 모아두신 돈 좀 있으시잖아요. 그거면 6개월 아니라 1년도. 저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38,000원짜리 원피스 봉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핑계였을 뿐입니다.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고 제 통장에 든 그 돈을 어떻게든 해보려는 수작이었던 겁니다. 제게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제게 마지막으로 물려주신 땅을 판 돈까지 합쳐 3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을 아끼고 아껴가며 아들에게조차 손 벌리지 않고 지켜온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남편은 숨을 거두기 전 제 손을 잡고 말했지요. 태수가, 이 돈은 절대 아들한테 다 주지 마. 당신 노후에 써야 할 돈이야. 당신 몸 하나 기댈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 며느리가 사치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들이 대출금에 쪼들리는 것을 알면서도 이 돈만큼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제 유일한 핏줄인 준규가 고작 며느리 비위 맞추자고 저를 내쫓으면서 그 돈을 쓰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주들 기저귀 갈고 밥해 먹이고 며느리에게 온갖 구박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내 아들 집이니까라며 참아왔던 모든 순간이 원망과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늙은 어미의 돈을 노리는 낯설고 탐욕스러운 중년의 사내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죠. 알겠다.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그럼 그렇게 아시고 아들의 얼굴이 순간 환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가. 생각 좀 하게. 네. 아,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주미한테는 제가 잘 얘기할게요.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갔습니다. 덜컥 방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잠갔습니다. 제 방에 잠금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아마 아들 내외는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장롱 맨 아래 칸 낡은 이불 보따리 속에 숨겨두었던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남편의 빛바랜 사진 한 장과 통장 하나, 그리고 제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3억 5천. 그래, 나가마.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내 방식대로 나갈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탐내던 이 돈, 너희 손에는 10원 한 장 쥐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오늘 어머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지막 구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킨 지는 오래였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통장과 도장을 다시 가방 깊숙이 챙겼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어제 집을 나갔던 며느리는 밤늦게 들어와 있었더군요. 제 인기척에 안방문이 빼꼼 열리더니 부은 얼굴의 며느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직도 안 나갔어? 라는 경멸과 어쨌든 나갈 거니까라는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규 씨한테 얘기 들으셨죠? 식탁에 앉지도 않고 냉장고 문을 연 채로 묻더군요. 일주일 안으로 방 좀 빼주세요. 저희도 다음 계획이 있어서요. 다음 계획이라는 말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내보내고 제 돈으로 무슨 계획을 세우려고 했을까요? 저는 밥을 푸다 말고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알았다. 일주일이면 충분하고 말고. 제 대답이 너무나 순순해서였을까요? 며느리가 의외라는 듯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마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아들을 붙잡고 하소연이라도 할 줄 알았겠지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방은 저희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 짐만 챙겨서 나가세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밥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내야 했으니까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평소처럼 장이라도 보러 가는 사람처럼 지갑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친구 좀 만나고 오마.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상가 모퉁이를 돌아 곧장 버스를 탔습니다. 제 주거래 은행이 있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지요. 은행에 들어서자 늘 저를 반갑게 맞아주던 김 대리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김 대리, 나 좀 도와줘요. 내 이름으로 된 예금, 적금, 통장 싹 다 해지하려고. 네, 전부요? 김 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급하게 쓸 때가 생겼어요. 그러니 그냥 다 해지해줘요. 오늘 당장. 제 표정이 너무 단호해서인지 김 대리는 더 묻지 않고 제 신분증과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서 손해가 좀 났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3억 5천만 원. 그 돈이 모두 빠져나와 하나의 입출금 통장으로 합쳐졌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김 대리, 저기 길 건너에 행복은행 보이죠? 내가 지금 거길 갈 건데 혹시라도 집에서 전화가 오면 아들이나 며느리가 내 계좌에 대해 물으면 오늘 내가 여기 온 적도 없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고 해줄 수 있어요? 김 대리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제 얼굴과 목소리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심을 읽은 듯 했습니다. 네, 어르신. 걱정 마세요. 개인정보라 절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길 건너 행복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는 알았지만 이 은행과는 제가 아무런 거래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제 이름으로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찾은 3억 5천만 원 전부를 그 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낡은 통장은 은행 쓰레기통에 찢어버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깨끗한 새 통장이 마치 독립선 업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행 일을 마친 저는 곧장 근처의 작은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들 집 근처가 아닌 한참 떨어진 곳이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시골에 조용히 살만한 집을 좀 알아보려고요. 어느 쪽으로 보세요? 바다 보이고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전라남도 쪽이면 더 좋고요. 고흥, 뭐 이런데. 저는 오래전 남편과 딱 한 번 여행했던 고흥의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었죠. 나중에 늙으면 꼭 저런 데서 낚시나 하면서 살고 싶다. 그 꿈을 이제라도 제가 대신 이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컴퓨터로 몇 군데 매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한 집에서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시골집이었는데 가격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집이요. 자세히 좀 봅시다. 아이고, 어르신. 이건 집이 좀 낡았는데. 그래도 터가 좋고 마루에서 바다가 바로 보여요. 사장님은 제게 사진을 수십 장 보여주었고 집주인이 직접 찍었다는 동영상까지 꼼꼼하게 틀어주었습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 그리고 낡았지만 볕이 잘 드는 마루. 그 마루 끝에 바다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걸로 하죠. 네. 어르신, 직접 가보시지도 않고요? 가볼 시간 없어요. 나는 이 집이 마음에 드니 이걸로 계약금 보낼 테니 처리해줘요. 제 결단력에 사장님도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집주인과 통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저는 새로 만든 행복은행 통장에서 계약금 800만 원을 바로 송금했습니다. 남은 잔금 7,200만 원은 일주일 뒤 이사 가는 날 치르기로 했죠.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가늘게 떨리는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77.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기엔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한심하다는 듯 힐끗 보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비밀은 완벽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제 유일한 친구, 영자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죠. 여보세요? 영자야, 나 태숙이다. 어쩐 일이야, 태숙이. 웬 공중전화야? 너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또 속 썩였니?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애써 참아왔던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자야, 나 이사 간다. 이사? 아들 집에서 나와? 어디로? 시골로. 저기 남쪽 고흥이라고. 고흥? 아니, 왜 갑자기 준규네랑 싸웠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차마 자식의 흉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도 이제 받아보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서. 너무 지쳤다, 영자야. 태수가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나 일주일 뒤에 떠나.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자리 잡으면 그때 너한테 편지할게. 그때 한번 놀러와. 알았지? 야, 너 지금. 저는 영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하다, 친구야.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차가운 밤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죠. 며느리의 눈을 피해 제 방에서 가장 낡은 캐리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제 속옷 몇 벌과 겉옷 2벌, 그리고 남편의 사진과 시계, 마지막으로 제 모든 것이 담긴 행복은행 통장과 도장을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10년을 살면서 늘어난 살림살이들, 며느리가 쓰다 버린 낡은 가전제품들, 손주들의 손때가 묻은 장난감들. 그 모든 것을 저는 그 집에 버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 집에서의 제 10년 세월처럼 말입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새벽 4시 50분. 저는 맞춰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사실 지난 일주일간 잠이라고 부를 만한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옅은 선잠 속에서 수십 번도 더 깼지요. 그날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늙은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 바싹 마른 입술.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제 방에서 낡은 외투를 걸쳐 입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싸두었던 작은 캐리어의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쓰던 낡은 화장대, 손주 녀석이 어릴 때 붙여놓은 스티커, 벽지의 희미한 얼룩. 이곳에서 버틴 10년의 세월이 이 작은 방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제가 업어 키운 민건이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시큰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제 뺨을 노려보던 며느리의 눈빛과 제 통장을 거론하던 아들의 비겁한 얼굴이 그 기억을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준규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제가 닦아놓은 컵들이 나란히 엎어져 있었죠. 저는 식탁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메모지함에서 종이 한 장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 제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나갔으니 잘 살아라. 연락하지 마라. 더 쓸 말도 없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컵 하나로 눌러 놓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에는 며느리의 화려한 구두들과 아들의 다른 구두, 그리고 제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운동화를 구겨 신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락을 열었습니다. 번호키를 누르세요. 익숙한 기계음이 들리고 저는 조용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리릭. 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들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10년을 살았던 집안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문을 당겼습니다. 덜컥 문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제 지난 10년도 그리고 제 아들과의 인연도 그 문 뒤에 갇혀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른 새벽의 아파트 단지는 안개에 젖어 고요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지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캐리어가 아스팔트 바닥에 끌리는 소리, 드르르륵 하는 그 소리만이 제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단지 앞 큰 길가로 나오자 다행히 이른 영업을 시작하는 택시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사님, 고속버스 터미널이요. 센트럴시티로 가주세요. 네, 타세요. 택시가 출발하고 저는 백미러로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저 거대한 건물. 저것이 제 감옥이었습니다. 잘 있어라. 다신 안 본다.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은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매표소로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고흥 가는 거 지금 제일 빠른 걸로 한 장 주세요. 6시 10분 차 있습니다. 편도세요? 네. 편도요. 고흥행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혼하고 50년. 남편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습니다.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손주들 키우느라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이었고 동시에 이사였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제 전 재산이 담긴 통장과 도장, 그리고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했던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고 빼곡했던 빌딩 숲이 사라지고 농과 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77. 연고도 없는 낯선 곳에서 이 늙은 몸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 무모한 짓을 한 것은 아닐까요? 혹시라도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저는 며느리가 제게 악을 쓰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저를 내쫓기 위해 제 돈을 운운하던 아들의 비굴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들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지독한 독이 되어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할 수 있다. 아니, 해야만 한다. 저런 것들에게 내 남은 인생을 저당 잡힐 수는 없다. 5시간에 걸친 긴 여행이었습니다. 버스가 고흥 터미널이라는 팻말 아래 멈춰 섰을 때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울과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비릿한 바다 내음이 훅 끼쳐왔습니다. 햇살도 서울보다 한 뼘은 더 따가운 것 같았죠. 터미널 앞에는 계약했던 부동산 사장님이 미리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최태숙 어르신.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이 더 고생이시죠. 자, 차 타세요. 집으로 바로 가시죠. 잔금 치르실 서류랑 다 챙겨왔습니다. 사장님의 작은 트럭을 타고 저는 읍내를 벗어나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난생 처음 보는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낮은 집들, 밭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 멀리 반짝이는 바다. 15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작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저 집이에요. 사장님이 가리킨 곳에는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은 작은 시골집이 서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작은 마당, 세월의 흔적이 빤히 보이는 낡은 대문. 저는 천천히 그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낡아도 속은 튼튼합니다. 전 주인이 수리를 한번 했거든요. 저는 캐리어를 마당에 내려놓고 천천히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먼지와 햇빛이 뒤섞인 냄새. 방 2개, 작은 부엌, 그리고 거실 대신 넓은 마루가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마루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마당 끝, 낮은 담장 너머로 남쪽의 푸른 바다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리는 것 하나 없는 온전한 바다였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닷바람이 낡은 집의 마루를 시원하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니,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사장님을 보며 제 인생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 집이군요. 그날 저는 사장님에게 잔금 7,200만 원을 모두 송금했습니다. 제 행복은행 통장에는 이제 2억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고 저는 텅 빈 집, 텅 빈 마루에 홀로 앉았습니다. 캐리어 하나가 제 전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집 마루에 앉아 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바다가 붉게 물들고 별이 뜰 때까지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 그 첫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고흥에서의 첫날 밤은 제 인생 77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히 혼자가 된 밤이었습니다. 텅 빈 집은 낡았지만 그 낡음이 주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한밤중에도 윗집의 쿵쿵거리는 소리, 창밖의 찻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늦은 밤까지 보는 텔레비전 소리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이곳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으면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저는 대충 바닥을 쓸고 가져온 얇은 담요 한 장을 깔고 누웠습니다. 등이 베겼지만 그 불편함조차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제 방 천장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통장에 남은 2억 7천만 원을 생각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갑옷이자 제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을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 소리가 아닌 창문 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이렇게 청명한 줄 저는 태어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부엌으로 가 쌀을 찾았지만 쌀독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긴 빈집에 쌀이 있을 리가 없죠. 저는 캐리어에서 비상용으로 챙겨온 믹스커피 한 봉지를 뜯어 냄비에 끓인 물을 부었습니다. 달큼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바다는 아침 햇살을 받아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습니다. 좋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벨소리가 제 가방 안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혹시 몰라 아들 내외 번호만 저장해 둔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죠. 아마 집에서 제가 남긴 메모를 보고 하룻밤 동안 며느리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겠지요. 저는 굳이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1분이 넘도록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10초도 안 되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느긋하게 폴더를 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제 차분한 목소리와는 정반대로 잔뜩 격앙된 아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세요? 집에는 왜 메모만 남기고 나가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걱정? 그 단어가 쇠붙이처럼 귀에 거슬렸습니다. 저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3억 5천만 원이 사라진 것을 걱정했겠지요. 저는 제 발치에 기어가는 개미를 바라보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시골 내려왔다. 시골이요? 무슨 시골이요? 아니, 갑자기 왜요? 어제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너희가 나가라고 했잖니. 그래서 나왔다. 아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주미가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거지. 진짜로 나가시란 뜻이었겠어요? 어머니도 참. 아들의 목소리에는 저를 원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놈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이리 줘봐. 답답해 죽겠네. 덜컥 전화기를 빼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 엿먹이시는 거예요? 엿먹인다. 며느리의 첫마디는 역시나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고작 3만 8천 원 때문에 그렇게 삐치실 일이에요? 그래서 가출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어머니 찾느라 얼마나. 할 말 다 했니? 저는 며느리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어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저는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뚝. 며느리의 쇳소리가 끊기고 다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세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평화로웠고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이 평화를 깨뜨릴 권리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읍내에 나가 당장 필요한 쌀과 이불 한 채를 샀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에 들러 새 휴대폰을 하나 샀습니다. 번호도 새로 팠지요. 이 새 번호는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제 친구 영자에게만 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지었습니다. 낡은 냄비에 밥을 하고 읍내에서 사온 김치 하나를 반찬 삼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꿀맛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며느리 눈칫밥을 먹으며 소화불량에 시달렸는데 김치 하나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제 꺼두었던 낡은 폴더폰을 다시 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재중 전화가 30통도 넘게 와 있었습니다. 모두 아들 녀석의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만두려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어머니, 왜 전화를 꺼놓으세요? 사람 걱정되게. 걱정? 내가 위험할까봐? 아니면 내 돈이 위험할까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순간 당황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주미가 어제 그런 건 걔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주소라도 좀 알려주세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해요.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필요 없다. 나 안 위험해. 여기가 서울보다 100배는 더 안전하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네, 제가 내일 당장. 아들은 끈질겼습니다. 저는 아들의 위선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확인을 위해 미끼를 던졌습니다. 됐고, 너 오늘 은행 갔었니? 네. 은행은 왜? 내 통장. 그거 확인하러 갔었지? 수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대답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왜 통장을 해지하셨어요? 그거 돈 다 어디로 옮기셨어요? 드디어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마지막 남았던 아들이라는 이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들은 제가 걱정돼서 전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출한 그날 아침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제 통장부터 확인했던 겁니다. 늙은 어미가 길바닥에 나앉든 말든 그 3억 5천만 원이 무사한지만 궁금했던 거지요. 제가 만약 주거래 은행을 바보처럼 그대로 두었다면 저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돈에 지급정지라도 걸어놨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네가 그걸 왜 물어? 아니, 그게 어머니 돈이니까 저희가 걱정이 돼서 그렇죠. 그 큰 돈을 갑자기 해지하시면. 알면 됐네. 내 돈인데 내 마음이지. 니들 돈 아니잖니. 어머니, 그치만 다시는 그 돈에 대해 묻지 마라. 그리고 전화도 하지 마. 나는 이제 너희 부모 아니다. 너희도 내 자식 아니고. 끊는다. 저는 아들이 무어라 더 소리치기 전에 다시 한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폴더폰의 배터리를 분리해 마당 구석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이 막은 그렇게 잡초와의 전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 번호는 친구 영자에게만 알려주고 저는 완벽히 세상과 단절된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마당은 사람 키만한 잡초들로 정글을 이루고 있었고 낡은 담벼락은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걸 다 어느 세월에 치운다. 저는 읍내 철물점에서 호미 한 자루와 낫을 사와 매일같이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10년간 갇혀 살며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이었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땡볕 아래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저는 문득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하는 처량한 생각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집 담장 너머로 웬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서 왔다더니 웬 할매가 밭을 다 엎어쌌네. 목소리가 꽤나 걸걸했습니다. 얼굴은 자글자글한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저보다 더 형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새로 이사 왔어요. 최태숙입니다. 일은 해봤간데? 폼이 영 어설퍼. 그러다 허리 나가. 할머니는 혀를 차더니 당신 집에서 쓰던 작은 호미를 들고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이리 줘봐. 잡초는 뿌리째 뽑아야지. 설렁설렁 입만 떼면 내일 또 나. 할머니는 시범을 보이듯 깊숙이 호미를 넣어 잡초 뿌리를 통째로 뽑아 올렸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순자 언니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습니다. 순자 언니는 입은 거칠었지만 손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이틀 내내 함께 잡초를 뽑았습니다. 아이고 언니, 고마워서 어떡해요. 점심이라도. 됐어. 서울 할매 밥 얻어먹자고 일해준 거 아니여. 그나저나 밥은 제대로 챙겨 묵고 댕겨. 그날 저녁 순자 언니는 커다란 양푼에 겉절이 김치를 한가득 담아왔습니다. 방금 담갔은께 마시나 봐. 여긴 젓갈을 많이 넣어. 저는 언니가 준 겉절이를 한 줄기 쭉 찢어 입에 넣었습니다. 알싸한 마늘 향과 진한 젓갈 냄새, 그리고 아삭한 배추의 단맛. 그 맛은 제가 지난 몇 년간 며느리에게서 얻어먹던 배달시키고 남은 차가운 반찬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위해 대가 없이 무언가를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울어, 이 양반아. 김치가 매워?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요. 그날 저는 겉절이 하나에 밥 2그릇을 비웠습니다. 그 김치 한 조각이 이 낯선 고흥 땅에서 제가 받은 첫 번째 위로였습니다. 순자 언니 덕분에 제 시골 생활 적응은 생각보다 빨라졌습니다. 언니는 제게 읍내에서 5일장이 열리는 날을 알려주었습니다. 장에 가야 싼 물건이 많아. 마트 같은 데는 비싸기만 하지. 난생 처음 가보는 시골의 5일장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시끌벅적한 사람들, 여기저기서 튀겨내는 통닭 냄새, 트럭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는 채소들. 아줌마, 이 상추 한 무더기에 얼마요? 1,000원만 줘, 할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주는데 1,000원? 서울에서는 손바닥만 한 거 한 줌에 3,000원도 넘는데. 제 말에 채소 장수 아주머니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여긴 인심이 돈이요. 서울서 왔다면서? 낯이 곱네, 고아. 이 생선은 뭐예요? 이거 오늘 아침에 잡은 장대요. 꾸덕하게 말려서 쪄먹으면 기가 막히지. 서울 할매, 인물 좋으니까 한 마리 덤이요. 저는 그날 10,000원 한 장으로 상추와 열무, 생선 2마리, 그리고 두부 한 모까지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묵직해졌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새로 이사온 서울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서울 할매. 저는 그 이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울에선 며느리 눈치 보며 38,000원짜리 봉투를 걱정했는데 이곳에선 10,000원 한 장에 일주일치 행복을 샀습니다. 며칠 뒤 순자 언니는 제 손을 이끌고 마을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서 얼굴 도장 찍어야 마을 사람들도 너를 식구로 알지.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열댓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시선들에 저는 어색하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기 새로운 서울 할매요. 인사들 혀. 순자 언니의 소개에 이장님이라는 할아버지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환영하오. 서울은 살만합디까? 여긴 공기는 좋아도 심심할 텐데. 아닙니다. 조용하고 좋습니다. 잘 왔어, 잘 왔어. 자, 이리 와서 화투나 한 판 쳐. 저는 수십 년 만에 화투패를 잡아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며느리가 교양 없다고 질색팔색해서 감히 만져볼 생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 이 양반아. 지금 그거 먹어야지. 고여, 스톱이요? 아이고, 나 쓰리고의 피박이네. 서울 할매, 오늘 돈 다 잃었어. 자, 막걸리 한 잔해. 졌으니까 너가 따라. 누런 주전자에 담긴 시큼한 막걸리가 종이컵에 채워졌습니다. 저는 잔을 받아들고 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캬 하는 소리와 함께 속이 짜릿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땀냄새 나는 늙은이들과 시큼한 막걸리와 이유 없는 웃음소리. 그날 저는 50년 만에 가장 크게, 가장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제 곁에는 며느리의 눈치도 아들의 한숨도 없었습니다. 서울의 그 답답한 아파트가 아닌 뻥 뚫린 바다가 보이는 이곳이 바로 제가 찾던 천국이었습니다. 고흥에 내려온 지 꼬박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연한 시골 할머니가 다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눈을 떴고 순자 언니와 함께 텃밭을 가꿨습니다. 잡초만 무성하던 마당 한쪽에는 제가 심은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가 제법 그럴듯하게 자리를 잡았지요. 읍내에 나가 머리도 짧게 잘랐습니다. 점심에는 경로당에서 할머니들과 국수를 삶아 먹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바다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것이 제 일과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불면증과 소화불량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살이 조금 올라 얼굴에 혈색이 돈다는 말도 들었지요. 그날은 유난히 볕이 좋은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마루에 누워 선잠이 들었을 때였어요. 계쇼? 서울 할매, 집에 계쇼? 순자 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누구세요? 삐걱거리는 대문 틈으로 웬 낯선 사내가 보였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혹시 최태숙 어르신 댁이 맞습니까? 그런데요. 누구신지. 아, 저는 법무사 사무소의 박 실장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무사. 그 단어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들 녀석이? 무슨 일이시죠? 아, 그게 이준규 씨라고 아드님 되시는 분이 어르신을 좀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박 실장이라는 남자가 멋쩍은 듯 옆으로 비켜서자 그 뒤에 숨어있던 내 아들 이준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분노보다 어떻게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네가 여길 어떻게 해? 어머니, 일단 들어가서 말씀. 말해. 여길 어떻게 알았어? 아들은 제 서늘한 목소리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박 실장이라는 남자가 나섰습니다. 아드님이 저희 쪽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계약된 부동산이 있는지 조회를 해서 여기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흥신소가 아니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제 재산 내역을 조회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사느라 등기 이전을 했으니 그 기록이 남았던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를 찾기 위해 제 뒤를 캤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볼일 끝났으면 가보쇼.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할 얘기 없으니까. 저는 법무사라는 남자를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며 말했죠. 너도 가. 저는 그대로 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규가 다급하게 대문 틈으로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5분만, 딱 5분만 얘기 좀 하세요. 네. 저 정말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보고 싶어서. 그 뻔한 거짓말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 순간 옆집 담장에서 순자 언니가 고개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서울 할매, 뭔 일이요? 웬 놈들이요? 저것들은? 괜찮아요, 언니. 내 아들이에요. 잠깐이면 돼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는 들이지 않았습니다. 5분이다. 할 말 있으면 그 마당에서 해. 아들은 구겨진 양복 차림으로 제가 가꾼 잡초투성이 마당에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낡고 초라한 제 집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측은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데서. 집이 너무 낡았잖아요. 여긴 난방은 제대로 돼요? 좋다. 내 집이다. 햇볕 잘 들고 바다도 보이고. 할 말 없으면 5분 다 돼간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시죠. 아들이 다급하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주미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 없으니까 집안이 엉망이에요. 걔가 다 잘못했다고 어머니 모시고 오래요. 됐고.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진짜 용건을 말해. 여기까지 법무사까지 사서 내려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비용이 38,000원보다는 비쌌을 텐데. 제가시 돋친 말에 아들의 얼굴에서 거짓 걱정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한 달간 저를 찾지 못해 애가 탔던지 본색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그 통장에 남은 돈 있으시죠? 집 사고 남은 돈이요. 한 2억 7천 맞죠? 그래서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여긴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솔직히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이런 시골이. 어제도 뉴스 보니까. 그래서 그 돈 나한테 달라고? 아니요. 달라는 게 아니라. 아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 통장에 있던 돈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서울에서 안전하게요. 관리.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남은 목숨줄과도 같은 그 돈을 저놈이, 저를 내쫓은 저놈이 관리해 주겠다고.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혼자 계시다가 덜컥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그 돈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어머니 필요하실 때마다. 아?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였지만 나중에는 온 마당이 떠나가라 웃었습니다. 하하, 관리, 네가 네 마누라랑 같이? 어머니, 왜 웃으세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어머니 돈 관리해 드리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웃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아들을 쏘아붙였습니다. 아들, 네. 38,000원짜리 원피스 봉투 하나 버렸다고 지 마누라 성질 하나 못 이겨서 이 늙은 어미를 잠시 나가 살라고 내쫓은 놈이 아들이야? 내 통장에 얼마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내 뒤를 캐고 법무사까지 사서 여기까지 찾아온 놈이 아들이냐고. 어머니, 그건 너 그날 아침에 은행 갔었지. 내가 나가겠다고 하자마자 내 통장부터 확인하러 갔었지.
내 돈으로 6개월 살 빵 구하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이놈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제 말에 더 이상 변명할 거리도 찾지 못한 듯 했습니다. 염치가 있니 없니? 니들 눈에는 내가 이 바닷가에서 사기나 당할 노망난 늙은이로 보여? 천만에. 나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신 멀쩡해. 그리고 나 여기서 아주 잘 살고 있어. 너희 없으니까 여기가 천국이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가. 당장.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다음번에 또 내 뒤를 캐서 찾아오면 그땐 내가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들이 아니라 내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스토커로. 알았어? 아들은 제 단호한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다가가자 아들은 겁먹은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가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저한테. 너무한 건 너희지. 나가라. 저는 아들의 등을 떠밀어 대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법무사라는 남자는 이미 겁을 먹고 트럭에 올라타 있더군요. 덜컥. 저는 대문에 걸린 낡은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어머니. 아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마루에 걸터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갔어? 담장 너머로 순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갔어요, 언니. 이따 저녁에 우리 밭에서 딴 상추에 막걸리나 한잔하죠.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정말로 제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제 뺨에 묻은 마지막 미련까지 씻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녀석이 제 돈을 관리해 주겠다며 법무사까지 사서 저를 찾아왔던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한동안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썩은 이빨을 뽑아낸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손으로 제 핏줄을 끊어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지요. 저는 그 서늘함과 허전함을 잊기 위해 밭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호미가 손에 익숙해질수록 잡초가 뽑혀나간 자리에 흙냄새가 진동할수록 머릿속을 헤집던 아들 녀석의 비굴한 얼굴도 조금씩 옅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고흥에 내려온 지 서너 달이 지나자 저는 새로운 종류의 심심함에 부딪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순자 언니와 읍내 장에 가고 오후에는 경로당에 들러 할머니들과 국수를 먹고 화투를 치는 일상. 그토록 바라던 평화였지만 너무나도 평화롭기만 한 나날들이 오히려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여전히 2억 7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제게 든든한 방패막이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태함을 속삭였지요. 나는 겨우 이 평화를 얻으려고 그 지옥에서 탈출한 것일까? 저는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3만 8천 원짜리 봉투 때문에 쫓겨난 늙은이가 아니라 내 힘으로 당당히 서는 최태숙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제게는 돈이 아니라 목적이 필요했습니다. 서울 할매, 넋이 나갔네. 뭔 시름이 그리 많아? 경로당에서 점심을 먹고 제가 가져간 깻잎 장아찌와 마늘종 무침을 다들 맛있게 먹는 것을 멍하니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자 언니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아니요, 언니. 그냥 늙으니까 상념만 많아지네요. 상념은 무슨, 이 깻잎, 이거 정말 물건이네. 어쩜 이렇게 짜지도 않고 향이 좋아? 이장님이 깻잎 한 장으로 밥 한 숟갈을 크게 싸드시며
감탄했습니다. 서울 할매, 솜씨가 보통이 아니여. 이 마늘종도 아삭하니 설탕에 절인 것처럼 달달하고 이거 읍내 반찬 가게에 파는 것보다 100배는 낫구만. 맞아. 이 솜씨면 내다 팔아도 되겠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칭찬에 순자 언니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서울 할매, 내가 아까부터 그 생각했어. 솜씨 썩히지 말고 장사 한번 해봐. 네, 장사라니요. 제가 이 나이에 장사는커녕 나이가 벼슬이요? 늙었다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곰팡이만 슬어. 요즘은 늙은이들도 다 뭐라도 혀. 죽기 전에 뭐라도 해봐야 덜 억울하제. 이장님 생각은 어떠죠? 순자 언니가 이장님께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장님은 턱을 쓰다듬으며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순자 엄마 말이 일리가 있네. 어르신 솜씨가 정갈하고 깔끔해서 여느 시골 반찬하고는 달라. 서울 써먹던 그 맛, 그거 찾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요. 그리고 맨날 경로당에서 우리랑 화투만 치고 놀면 뭐혀. 소일거리라도 있어야 건강에도 좋지.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장사라는 단어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 망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내 가게, 내 반찬, 내가 번 돈. 다음 날 저는 순자 언니와 함께 읍내로 나갔습니다. 읍내 터미널 근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5평짜리 빈 가게가 있었습니다. 한 달 월세가 15만 원. 여기 괜찮겠어요, 언니? 괜찮고 말고. 사람 지나다니는 길목이라 목은 좋아. 청소야 우리 둘이 빡빡하면 되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했습니다. 태숙이네 반찬. 간판은 무슨 간판입니까? 제가 젊었을 때 붓글씨를 조금 배운 터라 하얀 종이에 매직으로 큼지막하게 태숙이네 반찬이라고 써서 붙였습니다. 가게는 엉망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순자 언니와 둘이서 묵은 때를 벗겨내고 낡은 벽에 하얗게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읍내 중고시장을 뒤져 작은 냉장고 하나와 2구짜리 가스레인지를 들여놓았습니다. 새 그릇과 반찬통을 사서 깨끗이 닦아 선반에 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제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가게를 꾸미는 데 든 돈은 총 300만 원 정도.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땀과 노력이 배어있는 그 작은 공간이 서울의 그 어떤 비싼 아파트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가게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딱 5가지만 만든다. 욕심 부리지 않는다. 둘째, 그날 만든 것은 그날 다 판다. 절대 재고를 남기지 않는다. 셋째, 조미료는 절대 쓰지 않는다. 내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다. 제 주특기인 깻잎 장아찌, 매콤한 멸치볶음, 아삭한 오이소박이, 그리고 그날 읍내 장에서 가장 신선한 나물을 무친 것. 마지막으로 매일 다르게 끓이는 오늘의 국.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첫날,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멸치를 볶고 나물을 무치고 시래기국을 끓였습니다. 오전 9시 작은 가게 문을 열었지만 1시간이 지나도록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시작했나.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후회가 밀려오려던 그 순간 웬 남자 한 분이 가게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읍내 버스 기사였습니다. 여기가 새로 생긴 반찬 가게요? 할머니 혼자 하슈?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막 문 열었어요.
어디 반찬 뭐 있나? 맨날 식당 밥 지겨워서. 버스 기사는 깻잎 장아찌 냄새를 맡아보더니 멸치볶음을 조금 집어 맛을 봤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해준 맛이랑 비슷하네. 안 짜고 깻잎 한 팩, 멸치 한 팩 줘봐요. 국도 하나 주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을 포장했습니다. 총 7,000원. 버스 기사가 제 손에 쥐어준 1,000원짜리 7장. 제 노동으로 제 솜씨로 번 제 인생의 첫 사업 소득이었습니다. 저는 그 7,000원을 받고 가게 뒤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문은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터미널 앞에 새로 생긴 반찬 가게, 서울 할머니가 하는데 조미료 맛이 하나도 안 나고 정갈하다. 국이 진짜 시원해. 집에서 끓인 맛이야. 처음에는 순자 언니와 경로당 식구들이 서울 할매, 깻잎 떨어졌어. 라며 팔아주러 오더니 그 다음에는 읍내 사람들이 오늘은 국 뭐예요? 라며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읍내에서도 차를 타고 20분이나 와야 하는 면 단위의 젊은 세댁들까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애가 아토피가 있어서 조미료 안 쓴 반찬 찾고 있었거든요. 인터넷 맘카페에 누가 할머니네 가게 글 올린 거 보고 왔어요.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고생했네, 젊은이. 이건 방금 볶은 감자채인데 애기 먹여봐. 안 짜. 저는 반찬만 팔지 않았습니다. 자식 흉을 보는 세댁의 등을 두드려 주었고 남편과 싸우고 온 아주머니의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제 작은 가게는 어느새 읍내 안악들의 사랑방이 되어갔습니다. 오전 9시에 문을 열면 오후 3시도 안 되어 모든 반찬이 동이 났습니다. 저는 내일 오쇼 라며 당당하게 문을 닫고 텃밭을 가꾸러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통장을 정리해 보니 재료값이며 월세 15만 원을 빼고도 200만 원이 넘는 돈이 남았습니다. 아들 집에서 무임금 가사도우미로 살며 10원 한 푼 받아본 적 없던 저였습니다. 3만 8천 원짜리 봉투 때문에 쫓겨났던 제가 이제 제 손으로 꼬박꼬박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버는 사장님이 된 겁니다. 돈보다 더 좋은 것은 바쁨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나물을 무칠까, 국은 뭘 끓일까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손님들과 오늘은 날이 참 덥네요. 아드님이 시험에 붙으셨다니 잘 됐네요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순자 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서울 할매, 요즘 얼굴에 꽃이 폈어. 장사하길 잘했지?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잘했습니다. 내 손으로 밥벌이하고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바쁘게 사는 것.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외로울 틈도 아들을 미워할 틈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쫓겨난 늙은이 최태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숙이네 반찬 사장 최태숙이었습니다. 가게 일이 손에 있고 제 솜씨를 찾는 단골들이 하나둘 늘어날 무렵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고흥 읍내는 벌써부터 명절 준비로 들썩였어요. 5일장은 평소보다 2배는 더 붐볐고 사람들 얼굴에는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언니네도 서울 사는 아들딸들이 내려온다며 며칠 전부터 집 안팎을 쓸고 닦고 부산을 떨었습니다. 서울 할매는 추석에 뭐혀? 서울 안 가? 저는 가게 문이나 열어야죠. 명절에 반찬 찾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 쯧쯧. 자식들 다 소용없어. 그래도 명절인데. 순자 언니는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지만 그 동정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스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반찬 가게도 명절 음식 주문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손님들은 잡채며
동그랑땡이며 각종 나물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홀로 가게에 남아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바쁘게 몸을 놀리는 것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허전함을 잇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받은 잡채 한 상자를 포장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게 셔터를 내리려는데 낯선 렌터카 한 대가 제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차 문이 열리고 제 눈에 익은 두 아이가 내렸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민아? 민건아? 대학생이 되어 훌쩍 커버린 손녀 지민이와 교복이 제법 어울리는 중학생이 된 손주 민건이었습니다. 1년 가까이, 아니, 아들 녀석이 찾아왔던 그날 이후로는 처음이니 거의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셔터키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은 어색하게 그리고 조금은 겁먹은 듯한 표정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보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불안감이 먼저 덮쳐왔습니다. 너희가 여길 어쩐 일이야? 아빠랑 같이 왔어? 엄마는? 아니요. 지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끼리 버스 타고 왔어요. 아빠한테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 불을 다시 켰습니다. 세상에, 밥은 먹었어?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몇 시간인데. 휴게소에서 우동 먹었어요. 아이들은 제 작은 가게 안을 신기하다는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 뒤편, 제가 쉬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주들이었지만 아이들 얼굴에는 기쁨보다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런 데서 사세요? 제 낡은 방바닥에 앉아 지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아들 녀석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왜? 할머니 가게랑 방 아늑하고 좋지? 읍내 사람들도 다 좋고. 할머니는 여기가 서울보다 훨씬 좋아.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가요. 할머니 때문에 맨날 속상해해요. 이번에는 민건이었습니다. 불쑥 끼어든 녀석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랑도 맨날 싸우고요. 할머니가 집 나간 뒤로 우리 집 분위기 엉망이에요.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러니 너희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 지민이가 제 눈치를 살피며 입술을 깨물고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고작 38,000원 때문에 삐치셔서 집 나가셨다고요. 저희한테 연락도 다 끊고 가족 다 버리고 할머니 혼자만 편하게 사신다고요.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화병 나서 쓰러지시겠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 하주미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모든 진실을 덮어두고 제가 아주 속 좁고 이기적이며 돈 몇 푼에 삐쳐서 가족을 버린 파렴치한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이와 민건이는 그런 할머니를 원망하는 눈으로 동시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38,000원짜리 봉투 사건부터 저를 내쫓으려 제 저축을 운운했던 아들의 비겁함, 법무사까지 사서 제 돈을 관리하겠다고 찾아왔던 그 파렴치한 손내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아니다. 너희 엄마 아빠가 이 할미를 내쫓은 거다.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두 아이의 상처받고 혼란스러운 얼굴을 보고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 이 아이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저를 내쫓은 아빠와 거짓말을 한 엄마.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아이들은 남은 생을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어린 손주들에게 그런 끔찍한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의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씁쓸하게, 아주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다. 할머니, 너희들 다 키웠으니까 이제 할머니 인생도 좀 살아야지 않겠니? 제 대답에 지민이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아마 제가 그게 아니다. 오해다라고 말해주길 바랐겠지요. 아이들은 1시간도 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서울 가는 마지막 버스 시간이 다 되었다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가게에 남아있던 잡채와 동그랑땡, 깻잎 장아찌를 바리바리 싸서 아이들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 가서 아빠랑 셋이 나눠 먹어. 그리고 이거. 저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4장을 꺼냈습니다. 10만 원씩 두 아이에게 쥐어주려 했습니다. 명절인데 할머니 노릇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지민아, 민건아, 용돈이다. 차비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 하지만 지민이는 마치 불에 댄 듯 제 손을 피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할머니. 학생이 돈이 어딨어. 괜찮으니까 받아. 할머니가 주는 거야. 엄마가 받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 지민이의 목소리가 울먹이며 떨렸습니다. 할머니 돈 받으면 엄마가 저희랑도 다신 안 볼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저희를 돈으로 꿰려 한다고요. 제 손에 들린 20만 원이 그 순간 천근만근의 쇳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주들을 볼모로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저와의 마지막 인연마저 돈으로 더럽히려 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구겨진 지폐를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알았다. 그래, 엄마 말 들어야지. 조심히 가라. 버스 타면 할미한테 문자 한 통 보내고. 아이들은 제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망치듯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차마 아이들을 따라 나가지 못했습니다.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아 멀어져가는 아이들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흥에 내려온 후 처음으로 제 낡은 집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들 내외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어미의 거짓말에 휘둘려 저를 가족을 버린 나쁜 할머니로 기억하게 될 내 불쌍한 손주들. 그 아이들이 너무나 가여워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뼈가 시리도록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서울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집에 계속 있었다면 저는 매일같이 며느리와 싸웠을 테고 아이들은 그 지옥 같은 풍경을 보며 자랐을 겁니다. 이래서 내가 돌아갈 수 없는 거다. 저 독사 같은 년 곁으로 내 손주들을 구할 수는 없어도 나까지 그 독에 물들 수는 없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게 문을 열고 명절에도 팔지 못한 나무를 묻혔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다녀간 후 저는 한동안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심장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죠. 매일 열던 반찬 가게 문도 며칠이나 닫았습니다. 기계처럼 밥을 먹고 마루에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할매, 웬일로 가게 문도 안 열고 넋이 나갔네. 뭔 일 있어? 순자 언니가 쑥갓 한 웅큼을 들고 저희 집에 들렀다가 제 꼴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니요, 언니. 그냥 가을 타나 봐요. 저는 차마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손주들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순자 언니는 더 묻지 않고 이거나 묻혀 묵어라며 쑥갓만 놓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쑥갓을 묻힐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폐인처럼 보냈을 때 서울에 유일하게 제 새 번호를 알려주었던 친구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태숙, 너 살아있지? 전화를 왜 이리 안 받아? 영자야. 나 그냥 좀 누워 있었어. 목소리가 왜 그 모양이야? 너 무슨 일 있지? 며느리년이 또 속 썩였어. 아니면 아들놈이 또 찾아왔어? 아니다. 그냥 가을 타나 보다. 거짓말 마. 너 지금 당장 터미널로 튀어나와. 우리가 간다. 뭐, 너희가 여길 어떻게 해? 시끄럽고, 순이랑 정숙이 다 같이 지금 버스 탔어. 30분 뒤에 고흥 터미널 도착하니까 그 꼬라지로 나오지 말고 세수라도 하고 마중 나와. 알았어?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영자, 순이, 그리고 정숙이 서울 강북구에서 젊은 시절부터 함께 아이 키우고 남편 흉보고 늙어온 제게는 자매나 다름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며칠간 씻지도 않아 꾀죄죄한 늙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꼴로. 저는 허둥지둥 찬물에 세수를 하고 빗으로 머리를 빗고 읍내 나갈 때 입던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타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익숙한 얼굴 세 개가 두리번거리며 내렸습니다. 영자야, 순이야, 정수가, 최태숙, 너 진짜 세상에 이 기집애. 우리 다 버리고 혼자 도망가더니만 꼴은 이게 뭐야. 그래도 얼굴은 폈네, 폈어. 친구들은 저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고 제 등을 사정없이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손길에 그만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 웬수야. 울긴 왜 울어. 우리가 잡아먹으러 왔냐. 잘 살고 있었네, 잘 살고 있었어. 저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친구들을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친구들은 제 낡은 시골집을 보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세상에 태수가, 너 정말 이런 데서 혼자 살아? 무슨 전쟁 때 피난 온 것도 아니고. 왜 집 좋지? 저기 봐. 바다도 보이고, 마당도 있고. 그래, 바다는 좋다. 근데 읍내에 네 가게가 있다며? 태숙이네 반찬? 그것도 진짜야? 저는 친구들을 데리고 제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태숙이네 반찬이라고 서툰 글씨로 쓰인 간판을 보자 친구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세상에, 최태숙, 너 사장님 됐네? 이게 다 너가 한 거야? 아이고, 장하다, 내 친구. 저는 그날 가게 문을 닫고 제 친구들을 위해 제 솜씨를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읍내에서 가장 좋은 횟감을 떠오고 제가 담근 장아찌와 갓 무친 나물들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습니다. 그날 밤 제 작은 집은 수십 년 만에 여자들의 웃음소리와 수다로 가득 찼습니다. 막걸리가 몇 순배 돌고 모두의 얼굴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랐을 때 제 옆에서 과묵하게 술잔만 비우던 영자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얘기해봐. 태수가. 뭘? 다 얘기했잖아. 받아보고 싶어서 왔다고. 너 우리한테까지 거짓말할 거야? 너답지 않게. 네 목소리 아까 전화 받을 때부터 송장 목소리였어. 추석 때 무슨 일 있었지? 손주 녀석들이라도 다녀갔어? 영자는 귀신같이 알아챘습니다. 저는 묵묵히 막걸리 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지켜봐 온 내 진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고작 38,000원짜리 원피스 봉투 때문에 시작된 며느리의 폭언. 어머니 저축하신 거 있잖아요 라며 저를 내쫓으려 했던 아들의 비겁함. 3억 5천만 원의 진실. 아무도 모르게 도망치듯 내려온 고흥에서의 첫날 밤. 법무사까지 사서 제 돈을 관리해 주겠다고 찾아왔던 아들의 파렴치함. 그리고 얼마 전 추석 때 저를 가족 버린 나쁜 할머니로 알고 찾아온 손주들의 원망 섞인 눈빛. 엄마가 받지 말랬다며 제가 준 용돈을 거절하던 그 차가운 손길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친구들의 표정은 굳어져 갔습니다. 이런 싹퉁머리 없는 년, 그걸 말이라고 해. 그 며느리년 내가 당장 서울 가서 머리끄덩이를 다 뽑아놓을 거야. 어떻게 애들한테 그런 거짓말을 시켜? 성질 급한 순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태수가 내 친구야. 그걸 어떻게 혼자 다 참았어. 아이고, 이 불쌍한 거. 아이고, 내 속이 다 썩는다, 썩어. 마음 여린 정수기는 제 손을 붙잡고 제 손등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연신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늘 저의 중심을 잡아주던 영자가 조용히 잔을 채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산 것이고 네 아들놈이 문제야. 그게 자식이야? 지 어미가 평생 모은 돈을 노리고 지 마누라랑 짜고 어미를 내쫓아? 그놈은 짐승이야, 짐승. 천하의 불효자식이라고. 영자는 제 잔에 술을 가득 따라주었습니다. 태수가, 너 정말 잘했다. 100번, 1000번 잘한 일이야. 그런 놈들한테서 도망친 거, 네 인생 마지막에 너 스스로를 구한 거야. 영자야, 너 우리 중에 제일 용감해. 순이도 눈물을 훔치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자식들 하는 짓거리 꼴 보기 싫어도 손주들 얼굴 한 번 더 보겠다고 남들 시선이 무서워서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 참고 사는데 넌 그걸 해냈어. 네가 우리 대신 해낸 거야. 장하다, 최태숙. 친구들의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거대하게 뚫려 있던 구멍을 따뜻하게 메워주었습니다. 저를 알아주는 사람들, 조건 없이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 저는 그제야 제가 정말로 잘 도망쳐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은 이틀을 더 묵었습니다. 우리는 순자 언니와도 인사를 트고 다 같이 제 텃밭에서 쑥갓을 뜯고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제 반찬 가게 일도 거들겠다며 나섰다가 오히려 그릇만 깨뜨려서 저한테 구박을 받았지요. 수십 년 만에 여고 시절로 돌아간 듯 웃고 떠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밤 영자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가 나 여기 와서 살까? 뭐? 정말? 영자 너가? 응. 나도 남편 먼저 보내고 서울의 그 넓은 아파트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으려니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 자식들도 1년에 2번 얼굴 보면 많이 보는 거고. 차라리 여기서 너랑 저기 순자 언니랑 우리끼리 반찬 해 먹고 바다나 보면서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영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와, 꼭 와, 영자야. 그럼 우리 이웃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순자 언니 옆집에 빈집 하나 있던데 내가 알아봐 줄게. 그렇게 친구들이 떠나고 2달 뒤 영자는 정말로 서울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고흥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순자 언니의 옆집, 저와는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이 되었지요. 이제 제 곁에는 아침 저녁으로 서울 할매, 밥 먹었어? 하고 소리치는 순자 언니가 있고 저녁마다 태수가 오늘 반찬은 뭐냐며 제 가게에 들러 수다를 떠는 친구 영자가 있습니다. 핏줄이 저를 버렸지만
인연이 저를 살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를 3만 8천 원에 내쫓은 핏줄보다 제 돈을 노리던 아들 녀석보다 1000배 만배 더 든든한 네 사람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고흥의 바닷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정직하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고흥에 내려와 태숙이네 반찬을 열고 영자와 이웃이 되어 지낸 지 꼬박 1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가게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저는 읍내에서 반찬 가게 서울 할매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 인사가 되었지요.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일을 마치고 영자, 순자 언니와 함께 마당에서 갓 담근 김치에 수육을 삶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모르는 서울 지역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웬 서울 전화요? 또 그 아들로 마녀. 순자 언니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년 전 저를 찾아와 돈을 관리해 주겠다던 아들을 쫓아낸 이후로 저는 아들 녀석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손주들 소식도 며느리 소식도 궁금해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준규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1년 전 저를 협박하듯 다그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 갈라지고 물기에 젖어 무너져 내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흐흑 어머니. 다 큰 아들놈이 전화기 너머로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건이, 지민이. 애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 저 이혼하게 됐어요. 뭐? 그 사람이 다른 놈을 만나고 있었어요. 1년도 넘게.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럴 줄 알았다는 차가운 생각만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돈에 눈이 멀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던 며느리 하주미. 그런 여자가 한 남편에게 만족하고 살 리가 없다고 저는 진작부터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걔가 그렇게 사치를 하고 밖으로 나돌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어머니 제가 벌 받는 건가 봐요. 어머니한테 못되게 굴어서 제가 이런 벌을. 아들은 한참을 그렇게 울며 횡설수설 제 탓과 며느리 탓을 번갈아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니? 어떡하긴요 끝났죠. 그 남자 만나서 사업 자금 대준다고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집도 날아가게 생겼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흑흑.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쌍했습니다.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저렇게 망가져서 울고 있는 것이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은 없었습니다. 준규야, 내 어머니, 안 좋은 생각일랑 마라. 넌 민건이, 지민이 아빠잖니. 그 애들 생각해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이겨내라. 어머니, 네 죗값이려니 생각하고 받아들여.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 어머니, 아들이 잠시 울음을 그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어머니죠.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다 정리하고 고흥으로 내려가면 안 될까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요. 정말 잘할게요.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의 불씨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모시고 살아? 이놈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저건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도피였습니다. 서울에서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나앉게 생겼으니 돈도 있고 반찬 가게도 하고
밥도 해주는 늙은 어미에게 다시 기생하러 오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넌 서울에서 네 삶을 살아라.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이젠 어머니밖에.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너는 네가 저지른 일들 서울에서 네 힘으로 수습해. 그게 네가 받아야 할 벌이고 네가 민건이 지민이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돌이다. 엄마는 이제 혼자가 편하다. 그러니 다신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끊는다. 저는 아들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무슨 수를 써서 알아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영자와 순자 언니에게 저는 수육 한 점을 집어 깻잎에 싸서 입에 넣었습니다. 무슨 일이래, 태수가? 아들놈 이혼한답니다. 며느리가 바람이 났대요. 집도 날아가게 생겼다네요. 뭐, 아이고, 꼴 좋다. 인과응보다 이년아. 순자 언니가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너더러 오라가라야? 아니요. 지가 여기 내려와서 저를 모시고 살겠답니다. 정신 나간 놈 아냐? 영자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지 앞가림도 못하는 놈이 누굴 모셔 너한테 밥 얻어 처먹으러 오겠다는 소리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 오지 말라고 했어요. 서울에서 지 죗값 치르라고. 잘했다. 100번 잘했어. 영자와 순자 언니가 동시에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독한 년이라고 욕해도 할 수 없어. 이제 와서 다시 발목 잡히면 너만 또 지옥 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쓰게 웃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인과응보.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가게 문을 닫고 영자와 함께 저녁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제 집 대문 앞에 웬 거적대기 같은 남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야 저거? 웬 거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더 바싹 마르고 수염은 덥수룩하며 눈은 퀭하게 죽어있는 제 아들 준규였습니다. 어머니, 네가 여긴 또 어떻게 해? 준규는 제 앞에 서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목이 터져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불효자였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흑흑. 영자가 제 옆에서 혀를 찼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줌이 그 사람 제 이름으로 된 대출금까지 다 갖고 도망갔어요. 집 경매 넘어갔고요. 저는 지금 신용불량자의 빚만 수억이에요. 어머니,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그 38,000원 그깟게 뭐라고 제가 왜 그랬는지. 어머니, 돈 그 3억 5천 그게 눈에 씌어서 그 사람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어머니를 내쫓고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한참을 자기가 저지른 잘못들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저를 찾아와 돈을 관리하겠다고 했던 그 파렴치함까지 모두 울며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일어나라. 어머니, 꼴이 이게 뭐니? 마당에라도 앉아. 물 한 잔 줄게. 저는 아들을 집 안으로는 들이지 않았습니다. 마루 끝에 걸터앉게 하고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떠다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물을 허겁지겁 들이켰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눈에 희미한 희망이 어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 여기서 어머니 가게 일이라도 도우면서. 저는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준규야, 내 어머니, 용서는 하마. 넌 그래도 한때는 내 아들이었으니까. 어머니, 하지만 같이 살 수는 없다.
아들의 얼굴에 어렸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규야, 너는 너의 죗값을 치러야지. 왜 여기서 이 늙은 어미 뒤에 숨어서 편하게 치르려고 하니? 너는 너의 죗값을 저기 서울에서 치러. 네가 망가뜨린 네 인생, 네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민건이, 지민이 걔들 아빠잖니. 그 애들 얼굴 어떻게 볼 거야? 걔들 옆에서 네가 받아야 할 벌 다 받고 빚도 다 갚고 그렇게 새 인생 살아. 어머니, 저 혼자서는 자신이. 엄마는 이제 내 인생 살아야겠다. 저는 제 옆에서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있는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영자, 저기 순자, 언니 이 사람들이 내 새 가족이야. 너한테 줄 자리가 이제 내 마음속엔 없어.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밥값이다. 저는 가게에서 가져온 잡채와 반찬 몇 가지를 봉지에 싸서 아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라. 그리고 다신 찾지 마라. 네 힘으로 일어서서 나중에 네 자식들한테 떳떳한 아빠가 됐을 때, 그때 혹시라도 인연이 되면 보자. 아들은 봉지를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일어나 제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들은 낡은 운동화를 끌며 터미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독하네. 영자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러게. 내가 좀 독하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고흥의 가을 하늘처럼 텅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가 고흥 땅에 발을 디딘 지 꼬박 1년 하고도 6달이 지났습니다. 태숙이네 반찬은 고흥 읍내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일거리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졌습니다. 저는 읍내에 사는 50대 아주머니 한 분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순자 언니와 영자는 우리도 알바비죠. 라며 아침마다 가게에 나와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어 주었지요. 가게는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셀 겨를도 없었죠. 월세를 내고 직원 월급을 주고 재료비를 다 빼고도 제 통장에는 매달 300만 원이 넘는 돈이 꼬박꼬박 쌓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해 썼습니다. 영자야, 우리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자. 뭐, 비행기? 이 나이에? 나이 든 게 벼슬이야? 가자. 가서 말도 타고 흑돼지도 먹고 오자. 저는 영자와 함께 난생 처음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남편과도 아들과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를 때 저는 10대 소녀처럼 창밖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자와 저는 가장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잤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돈만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가게 수익의 일부를 떼어 마을 경로당에 쌀과 김치를 매달 기부했습니다. 이장님은 저를 마을의 보물이라며 칭찬하셨지요. 저는 더 이상 서울에서 쫓겨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의 어엿한 주민이자 태숙이네 반찬 사장님, 그리고 든든한 이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영자와 함께 읍내 큰 병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1년 만에 받는 검진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로 그 연세가 맞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제 차트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어디 암이라도 걸렸소?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골밀도까지. 이건 뭐 60대 중반이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관리는 무슨, 그냥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가게 일하고, 텃밭 가꾸고, 좋은 사람들이랑 매일 웃고 떠들고, 그게 다인데, 그게 보약이었나 봅니다. 어르신, 서울에 사실 때보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더니, 의사의 그 한마디에 저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그 답답한 아파트, 며느리의 멸시, 아들의 외면, 그 속에서 저는 매일매일 시들어가는 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며 영자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어이, 60대 최태숙 사장님, 건강하시다니 나랑 100살까지 놀아줘야겠네. 아이고, 지겨워. 저리 가. 우리는 아이들처럼 낄낄거리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돌아와 새로 산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고흥에 온 날부터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자와 함께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다. 의사 선생님이 내 나이를 믿지 못하겠단다. 혈관 나이며 뼈 나이며 60대 중반이란다. 10년은 아니 20년은 젊어졌단다. 하긴 2년 전 오늘 내가 만약 그 아파트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며느리 하주미가 그 3만 8천 원짜리 원피스 봉투를 찾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난 지금도 서울의 그 답답한 아파트 안 햇볕도 안 드는 쪽방에서 오늘은 며느님 기분이 어떠실까 국이 짠가 싱거운가 눈치나 보며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고 있었을 거다. 그깟 3만 8천 원짜리 원피스 봉투 하나, 그 하찮은 비닐봉지 하나가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구했다. 생각해보면 그 봉투를 버린 것은 내 77년 인생 최고의 실수이자 최고의 선택이었다. 가끔 준규에게서 전화가 온다. 아주 가끔. 한 달에 한 번쯤. 어머니, 저예요.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 묻고는 네, 저도 그럭저럭 지내요. 끊을게요. 하고 전화를 끊는다. 목소리가 많이 차분해졌다. 서울에서 작은 공장에 다니며 빚을 갚고 있다고 들었다. 손주들 지민이, 민건이.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이 할미를 이해할 날이 오겠지. 혹시 영영 오지 않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내 행복을 찾았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내일은 영자랑 순자 언니랑 셋이서 목포에 놀러 가기로 했다. 유달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다도해를 볼 것이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그 유명하다는 홍어 삼합에 막걸리도 한 잔 걸칠 것이다. 내일의 소풍을 기다리며 아이처럼 설렌다. 저는 펜을 놓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가을 바닷바람이 제 뺨을 기분 좋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바다 앞에서 여전히 자유로웠습니다.